지도가 있을 텐데, 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그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여기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이제 끝자락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 돈이 600조에서 한 뭐 1500조 이상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실세죠. 그분 그 양반이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일머니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이제 국영 석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아람코가 그 IPO를 했는데요. IPO를 하고서 IPO도 총 발행 주식의 한 20% 정도밖에 IPO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애플보다 훨씬 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이슬람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머니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많은 금융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동 붐을 주도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이 참여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2의 중동 붐을 한번 언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어떤 글로벌 정세나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이지, 이게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를, 상대평가니까 차별화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글로벌 감각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너무 질문이 브로드한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 은행원 누구한테 시켜도 못합니다. 지금 뭐 자산 배분을 한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금 넣는 게 짱이거든요. 지금 저축은행들 예금 이자 6% 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식 내리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 지금 그게 바닥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그러니까 야구를 할 때 홈런 한 방을 노리기보다 짧게 출루율을 높이는 형태로 단기 예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지면 그때 진입을 하는 형태. 그리고 이걸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ELT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LT 중에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수익률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 노낙인 EL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노낙인 ELT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했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어떤 그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만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이자율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단 벨리어를 터치했다 하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이런 노낙인 ELT를 넣는 것들이 매우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노낙인 ELT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금으로 운용하다가 노낙인 ELT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장기간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뭐 TDF 같은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택연금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주택연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만한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을 그렇게 반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연령대로 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이거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령대를 찍어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거는 배트를 짧게 잡고 지금 변동성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차분하게 관망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그 환 부분인데요. 지금 역사상 그 엔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엔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요즘 이제 은행에 보면은 엔화를 막 몇 천만 원씩 사는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엔화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일본 지진이 나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거기에 배팅을 해가지고 크게는 아니고 한 10% 정도 이익을 볼 요량으로 엔화를 매입하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많죠. 근데 신한은행이 지금 다른 은행하고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안은 기업금융에다가 지금 핀테크를 접목하려고
테크를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2021년도 기사고 2022년도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존 비주온이라는 회사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ERP 시스템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스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이 없어요. 뱅크 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신한은행의 시스템과 중소기업들의 ERP 시스템을 연동해서 중소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좀 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ERP 시스템 이외에 IoT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생산 수율이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다른 은행들이 또는 인터넷 은행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업금융 분야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서 기업금융 분야가 훨씬 더 큰데 기업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기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한은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다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핀테크라고 하는 아니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전부 다 소매금융에 집중돼 있죠. 근데 저런 전략들 많이 지금 그 기업금융에 접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개 더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oT로 담보 관리. 자, 이거는 국민은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뭐 기계 장치라든지 재고자산 이런 것들에 IoT를 부착해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현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신이 제공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은행원들이 그 기업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주가 워낙 많고 또 은행원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IoT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 IoT가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낮은 비용으로 담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들을 접목해서 리스크를 낮추게 되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금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실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이자 마진과 비이자 마진으로 나눠지고요. 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결국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예대 마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해서 예금 금리를 가파르게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인상한 적이 없는데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 마진이 그렇게 세이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가 아마 은행의 어떤 이익이 피크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대손 충당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원가성 수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예금, 막통장이라고 하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늘려가지고 저원가성 수신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원가성 수신은 핵심 예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급결제를 위해 가지고 통장에 넣어두는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 대금을 받는 사업자 통장, 그리고 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 통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은행들마다 이런 핵심 예금들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연금 수급 통장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뭐냐면은 신한은행이 지금 서울시금고를 유치하고 있죠. 서울시금고 지금 금액이 그 20조 원이 훨씬 넘거든요. 25조 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제1금고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금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 마진 부분이 있고 비이자 수익 부분이 있는데 비이자 수익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증권, 카드, 방카슈랑스, 그리고 신탁, 그리고 기타 기업 자금관리 시스템, 뭐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수료로 받는 그런 구조가 있고, 채권 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IB,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어떤 트레이딩이나 투자 관련된 이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은 되는 구조이긴 하겠지만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대선 충당으로 많이 리스크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의 질이 높은 비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하고 좀 더 이자 수익에 치중된 모델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답이 되셨습니까?